오늘 읽을 사설은 거시적 과학 리더십 세워야 노벨상 22명 일본 근처라도 간다.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 2016년 10월 3일 스웨덴 그 노벨상 위원회가 일본 과학자를 그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학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짚어보는 그런 내용의 사설이야. 일본은 이번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지금 그 과학 분야에서 22번째 상을 받았거든. 사실은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25번 받았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이렇게 있잖아. 문학상을 2번 받았고 평화상을 1번 받았기 때문에 그 3명을 빼고 22명이 과학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벨상은 2000년도에 김대중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유일해. 그러니까 22대 0이라는 얘기, 25대 0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71세 일본 도쿄공업대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일본은 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22명 배출하게 됐다. 우리와 일본은 과학 연구 역사가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GDP 가운데 연구개발 비중이 4.15%로 G20 국가 가운데 1위다. 그런데도 과학 노벨상 수상 0이라는 건 과학계 풍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과학자 40명이 지난달 23일 R&D 예산은 늘고 있지만 기초연구는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내려보내는 과제가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제안한 기초연구의 지원을 늘리라고 공개 청원했다. 수일 만에 과학자 수백 명이 동조했다. 서울대 자연대의 연구 경쟁력을 진단한 해외 석학 12명은 지난 2월 모험적 연구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느라 기존 연구를 답습하는 추정 연구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한국은 선진국을 모방해 개량할 줄은 알지만 개념을 새롭게 할 최초 설계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과학자들은 공무원들이 연구 주제를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 연구 개발비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들이 과학기술 흐름을 잘 알 리가 없는 데다 부처 간 경쟁으로 중복 투자도 벌어진다. 과학계는 지원금 배분을 놓고 4번 오열돼 있다. 결국 정부 지원금 2-3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골라 골고루 분산 투자하게 된다. 모험적 주제를 찾아 도전하기보다는 남들이 열어놓은 분야에 올라타 부스러기 연구 실적을 학술지에 발표해 개량적 성과나 입증하는 연구들만 양산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국가 R&D 사업의 성공률이 82%로 세계 최고이지만 이 기술들이 사업화되는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 이어 노벨상 수상자를 125명 배출한 영국의 분자생물학 실험실은 우리로 치면 중간규모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해당한다. 1962년 창립 이래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가 13명 나왔다. 55년 역사에서 지금 소장이 5대째다. 책임자 임기가 보통 10년을 넘은 것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예산을 주고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정부는 알파고 2세돌 바둑 경기 후 일주일도 안 지나 1조 원을 인공지능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유행을 줬고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정권 구애에 발맞추는 R&D 투자를 갖고는 인류 미래를 혁신할 창의적 연구가 나오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거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 젊은 인재를 가려내는 안목, 연구비를 공정하게 관리할 신망을 갖춘 과학 리더십부터 세워야 한다. 이 사설에서 가장 키워드는 지금 R&D가 나오지. R&D라는 것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이라는 게 연구개발. 한 나라가 경제적인 성장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신기술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신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은 그걸 갖지 못한 나라는 그 신기술을 그 비싼 돈을 들고 사들여 오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 그 신기술을 가진 나라가 만든 제품을 갖다가 다시 거기다 약간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R&D가 중요한 이유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신경을 못 쓰다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 R&D 투자를 아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좀 여기서 나오는 그 용어들 몇 개 있고 그 단어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GDP라는 게 나오고 있죠. GDP. 이 GDP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GDP라는 것은 GDP, 즉 그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 한 나라 내에서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 가격의 종합. 아주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쉽게 생각하자. 그 한 나라 안에서 도메스틱이라는 게 그 집안의 또는 국내의 그런 내국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 집안, 한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또는 외국인도 좋아. 그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체로 일정 기간이라고 말하면 1년을 말하지. 근데 GNP가 이제 GDP하고 약간 좀 별개의 개념인데,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역 개념을 떠나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나가서 미국이나 일본 가서 벌어들인 그 수입까지도, 소득까지도 포함한 게 GNP야. 근데 GNP를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1995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GDP로 바꿨었어. 왜냐하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 국경에 무역이 없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큰 소득, 그걸 잡자해서 GDP 개념이 더 널리 쓰이게 된 거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GNI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민 총소득, 영어로 Gross National Income. 이거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또 말이 어렵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GDP 개념을 일단 이해했으니까 한 국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소득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GNP 개념을 약간 넣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GNP 개념이 뭐였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였잖아. 그러니까 GDP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념이 없어. 그래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단 넣어. 그리고 또 GDP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그 소득도 들어가 있거든. 그걸 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단 말이야. 그럼 정말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GNI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이 온전하게 잡히는 거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빠지게 되는 거지. 그게 GNI야. GDP와 GNI는 그렇게 다르고, 이 GDP나 GNP, GNI를 인구수로 나누면 그게 1인당 GDP, 1인당 GNP, 1인당 GN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까? 위축이라는 단어. 위축이라는 것은 어떤 위압적인 거에 대해서 축소되는 거,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석학이라는 것은 유명한 학자들, 박식한 학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모험적인 연구라는 것은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는 연구.
그런 게 모험적인 연구고,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추종 연구라는 게 있는데, 추종 연구라는 건 따라가는 거, 추정한다는 건 따라가는 거잖아. 따라가는 연구가 추종 연구고, 영어로 이제 미투라고 써놨는데, 미투라는 게 그 우리 마케팅에서도 미투 전략이라는 거 쓰잖아. 그 어떤 과자 회사가 아주 그 독특한 제품, 전에 뭐지, 허니버터칩 이런 걸 만들어냈어. 그럼 굉장히 인기가 갑자기 좋아. 그러니까 다른 그 제과업체들이 너도 나도 다 저요 하면서 따라가는 게 미투 전략이야. 미투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답이라는 것은 밟는다는 뜻이고, 습은 습관이나 구습 할 때 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날부터 내려오는 거. 답습은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답습이라고 그래. 여기서 그 답습을 이란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사자성어를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이런 그 사자성어 들어봤는데 전인미답, 그 앞전자 사람인자 안일미자 밟을답자 해갖고, 전인 앞에 사람이 미답 밟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하얀 눈이 내리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어느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야. 그게 전인미답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인미답, 새로운 길, 그치? 아무도 걷지 않은 길. 그리고 모방한다는 것은 분떠서 그대로 그 따라하는 게 모방이야. 그리고 톱다운 방식. 톱다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톱은 그 위고 다운은 아래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건 톱다운 방식이야. 근데 반대로 학생들이나 그 부하 직원이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은 뭐겠어? 톱의 반대 다운이잖아. 그다음에 다운은 그 내려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업이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다운업이라고 그래. 다운업. 그리고 중복 투자. 중복이라는 것은 겹쳐진다는 얘기잖아. 뭐 A 부서 B 부서가 그냥 딱 갈라줘야 되는데 한 군데다 그냥 낭비하게 그냥 똑같이 쓰는 거야. 그게 중복 투자야. 그리고 4분 5열 네 개로 분열되고, 그리고 5개로 쪼개지는 거야. 4분 5열. 그냥 다 지리멸렬하는 거지. 그리고 가시적. 가시라는 것은 가능하다 할 때 가짜고, 시는 시각할 때 시자야. 보인다는 거야. 가시니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비저블 하다는 거야. 그리고 계량적이라, 계량컵이라는 말 들어보니 계량컵. 이렇게 엄마들이 그 음식을 할 때 계량컵을 사용하잖아. 부피를 재는 게 계량컵이잖아. 그런 것처럼 계량이라는 것은 양을 재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양을. 그게 계량이야. 계량이라는 것은 양을 계산만 할 뿐이야. 질은 안 따져. 거기에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무게만 따져주는 거야. 그게 계량적인 거야. 입증이라는 건 프루브 하는 거, 증거를 세우는 거니까, 증거를 세워서 이거는 이러이러해 하니까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증거를 들이면서. 양을 산출해내는 거, 그러니까 양만 늘려주는 거, 그걸 양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있을까? 또 알아둘 게 일절이라는 단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자어로 이 일절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잘못 쓰는데, 일절이라는 단어하고 일체라는 단어하고는 한자는 똑같이 생겼어. 한자로는 이게 한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한자가 있거든. 이게 채로도 읽히고 절로도 읽혀. 절일 때는 끊을 절자가 되고, 채로 읽을 때는 모두 채야. 그러니까 일절 하면은 모두 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야. 대신에 근데 이걸 모두 채로 읽을 때 일체니까 모든 것, 일체 하면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혀 간섭을 안 한다니까 일절 간섭 안 해야 되겠지. 일체 간섭 안 한다.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야. 표현이. 그리고 우리 음식점에서 안주 일절이라고 써놓은 표현들을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안주 일절이라는 것은 안주를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일절 끊어버린다는 거니까. 안주를 이것저것 다 있다고 할 때는 안주 일절이 아니라 안주 일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AI, 저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알파고는 저기 구글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그 컴퓨터였고, 이세돌을 그 구단하고 그 5판 둬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기고 나머지 4판 다 졌었지. 그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많이 실수하는 게 줬고, 이렇게 밖으로 내미는 것은 쫓는 거야. 줬다는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쫓는 거야. 줬다, 치읓받침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거시적, 거시라는 것은 거인할 때 거자, 시는 아까 여기서 그 가시적 할 때 시자하고 똑같아. 거시는 크게 보는 거야. 그러면 반대는 미시적이야. 현미경 할 때 마이크로하게 보겠다는 거지. 마이크로하게 본다는 거지, 미시는. 그리고 거시는 매크로하다는 거지, 매크로. 근데 그 숲과 우리 나무를 얘기 많이 하는데, 숲을 보면서 나무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고, 나무를 세느라고 숲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거시하고 미시는 항상 같이 봐줘야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안목, 보는 어떤 그 눈치라고 할까? 보는 눈의 실력? 이렇게 보면 되겠지? 볼 수 있는 거. 눈높이? 그런 거. 그리고 리더십. 이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리더십에서 SHIP, 이걸 리더십을 쉽이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쉽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외래의 격이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 사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첫째 문단은 그 일본에서 이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돼서 22명째를 배출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과학 분야에서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기초 연구에 대해서 그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거, 기초 연구보다는 단기 성과에 이렇게 치우쳐서 연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학계에서 이걸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뭐냐면은 톱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을 흐름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서로 그냥 연구기금을 받으려고 그냥 노력만 서로 그냥 경쟁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 10년, 20년 가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당장 2, 3년 안에, 1, 2년 안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가 되겠어. 그게 문제지.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그 미국과 더불어서 아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의 그 실험실, 여기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간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벌써 노벨상이 13명이나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걸 보니까 소장을 마구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55년 역사인데 5명.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이 맡으면은 10년 정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신껏 성과가 아니라, 단기 성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연구,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번에
뭐 갑자기 시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세돌 알파고 이때 그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 인공지능에 일조원 투 이런 식의 투자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자기들이 그 큰 업적을 세우고자 하거든.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게 그린,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원자력 이런 거 말고 바람, 햇볕 이런 것들, 녹색 그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 녹색 성장에 그 중점을 뒀고, 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는 창조 경제라는 이런 걸 내세우고 있어. 각 정부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뭔가 하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업적에 쫓겨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당장 뭔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싶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라 당장 눈에 띄는 연구만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거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 그리고 젊은 인재, 지금 숨어 있지만은 젊은 인재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 그리고 연구비,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쓰는 연구비가 11조라고 그래. 11조인데 그 돈을 쓸 정도면은 뭔가 실력이 나야 돼, 뭔가 결과가 나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허투루 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음으로써 22번째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한 명도 없다. 우리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 그 기초 과학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모험적인 어떤 연구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그런 연구만 한다는 지적이 목소리 그런 게 많다. 그 문제는 정부의 어떤 그 위에서 아래로 그냥 지원금만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전 모험하려고 하기보다는 개량적으로 그 숫자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그 연구들만 하고 있다. 연구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맡으면은 연구를 맡으면은 장기간 할 정도로 아주 그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그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그 R&D 투자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R&D 투자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과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사설은 말하고 있는 거야.